에서 이루어진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맞서 국익과 세계 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밤엔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영남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를 보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키우를 전격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금 전 국정연설을 통해 확전의 책임은 서방에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일은 일본의 한 지방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주의 한국대사관은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일본 우익단체의 가도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며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가 주 일본 한국대사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해 항의는 하되 우리 무관을 초치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걸까요? 한일문화연구소는 지금 독도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일본 고문서와 고지도 3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일본 시네마현이 1905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지 않았다는 문서와 1939년 일제강점기가 돼서야 몰래 편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스스로의 역사마저 왜곡하는 일이라는 걸 언제쯤 인정하게 될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요? 네, 건설 현장, 사실상 건설 노조를 겨냥한 그 비난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폭이란 줄임말을 사용해 표현한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글쎄, 우리 주폭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또 건폭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래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까? 네, 일단 건폭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맞고요. 지금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번 정부에서 만든 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주폭, 학폭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건폭이라는 얘기 또 너무 낯설어가지고. 예, 박근혜 정부 때 4대학 이라는 주어가 생각난다, 그런 그러네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지금 정부는 원래비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래비는 이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인데요. 여기서 급여라는 거는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이제 임대업체가 이 노동자들과 고용 계약을 맺어서 이에 따라 월급을 주는데, 이와는 별개로 시공사로부터 월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원래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원래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란 판단이 나와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오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원래비를 연장근로 또는 생산성이 올라간 데 대한 정당한 노동 내지 웅역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합법적 근로계약 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앞뒤가 모순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것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원래비는 사실상 임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는다는 걸 전제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측의 설명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주는 거랑은 이제 이게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방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상 이제 특히 이제 건설노조 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원래비라는 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뒷돈 같은 게 아니라, 네. 이를테면 지금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각종 안전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이제 말하자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원래 계약된 것보다 업무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업무를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을 해달라는, 말하자면 좀 속행료 같은 개념의 돈인데, 네. 이제 이것을 무리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노조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말 중에도 보면 이 연장근로 또는 생산성이 올라간 데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것은 합법적 근로계약 내에 포함돼야 된다.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이 노조가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옹호한 적이 없고, 이 건설협회 등 건설 사업자단체에 원래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노조 명의로 발송한 적도 있다면서, 이 원래비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했네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또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가 됐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또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금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뭐 사실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뭐 거의 그 확실시 기정사실이 되고 됐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 그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한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김영진 환노위 간사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회 정무위에서는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졌습니까? 네, 오늘 그 이른바 은행 특히 금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좀 정무위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예. 야당인 민주당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위기는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김진태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을 모아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또 냈다면서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이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른바 관치금융 논란도 좀 나왔는데요. 네. 박 의원은 허창원 보안개발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고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까지 이렇게 마구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이 모든 게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었느냐 하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금융지주 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관치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 최근 지시사항을 강조하면서 은행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 시중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다 성과급 파티 논란을 빚었다면서 획기적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 은행의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다수 학자들도 동의한다.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발언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을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아직 금융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종의 좀 몰아치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지금 언급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5대 은행 체제에서 또 다른 은행을 지금 설립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오늘 이제 그 정무위 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리고 뭐 공정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배석을 했는데 예.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구체적 방향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산업 구조적 요인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있는지 제도적인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 것인지 성과급 등 보수 체계가 너무 단기 이익 중심인 건 아닌지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면서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 묻는다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자진 인하하는데 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1%가 좀 안 되는 금리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폭인 거죠. 네, 뭐 정부와 여론의 이 돈잔치 비판에 은행권이 부랴부랴 이제 금리 인하 또 제출금리 자진 인하 경쟁에 나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네.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는 28일부터 이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당장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 이제 오늘부터 기본 금리가 아니라 우대 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질 금리를 낮췄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래 실적 등과 관계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주담대 신자네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0.45%포인트 그리고 주담대 5년 변동금리를 0.2%포인트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거했네요.
네, 윤 대통령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제각이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고 실제로 오늘 오전 국회 송부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고요. 이 체포 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서 27일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 이 부분을 논의했네요. 근데 당론은 아니라고요. 네, 당내 여론은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이제 부결로 많이 기울어진 분위기인데요. 네. 이에 당 지도부는 실효성 논란이 따르는 부결 당론을 채택하는 대신에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신상 발언을 했고 약 8분 정도 진행이 됐고 예. 이에 의원들 간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는데 여기서는 체포동의안을 불결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 줄을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의총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확인했다면서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오늘 확인된 이런 총의가 27일 표결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상 발언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오늘 신상 발언에서 이 영장 청구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제 의원총회 도중에, 그러니까 이 대표가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갈 때 이제 같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해서 영장 내용을 보니 결국 이재명 대표는 돈 받은 게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을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LCT, 양평 공흥지구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또 검찰이 제시한 70% 이익 환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할 때 검찰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점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 끝나고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했다면서 그런데 검사가 70명이니까 우리나라 검찰력의 5%가 된다고 하고 수사 인력 수백 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 이것은 이재명의 대선 패배의 업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의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뭐 그분 돈 이런 얘기는 전혀 없지 않느냐면서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저를 음해하고 무슨 부정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처럼 제안 설명을 또 하는 겁니까? 네, 뭐 법에 따른 건데요. 이제 국회법 93조에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는데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선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 돼 있고 주무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또 법에 따라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뭐 노웅래 의원 때처럼 돈 새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녹음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할지 안 할지 네. 그 사실 이것도 좀 관심거리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는지는 법에 정해진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뭐 유튜브에 출연해서 추가 폭로를 하겠다. 이게 또 한 번 출연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해서 지난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연합회장을 본인이 맡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스스로 찾아왔다. 또 알라딘의 램프에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로부터 자신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소개받았고 국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이 대표의 눈에 들었다. 뭐 이런 과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 하는지 좀 보죠. 근데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혐의를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뭐 불리한 이제 그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본인 거잖아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검찰에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한 것이 일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뭐 큰 틀에서는 그 내용 범주 안에 들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또 뭐 반복해서라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이재명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지금 오히려 옮겨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탄용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임시회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당연히 국회법상 열어야 할 3월 임시회를 정략적 계산으로 제동 걸고 있다. 벼랑 끝에서 국회라도 나서서 책임을 지자는데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하며 국회 문을 닫자고 한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예. 아마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약간 좀 헷갈린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왜요? 원래 이제 2020년 이전에는 원래 이제 임시회를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짝수월에 열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20년에 국회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때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러니까 3월, 5월을 추가를 해가지고 2, 3, 4, 5, 6월, 1월 그러니까 2, 3, 4, 5, 6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그러니까 7월 한 달 빼고 네. 다 그냥 임시회 소집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9월로 넘어가고. 중요한 건 날짜인데요. 네. 이제 이게 주호정 원내대표 얘기가 이제 임시국회를 3월 1일에 바로 소집하면 이제 말하자면 쭉 국회가 이어서 열려서 방탄국회가 되니까 예. 3월 6일에 열거나 13일에 한 1, 2주 정도 띄우고 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된 국회법은 3월 1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법상으로는 국회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상설국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 근데 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의 취지를 살리자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아마 2월 국회를 차라리 좀 그럼 단축을 해서 뭐 지금 예를 들면 2월 27일이나 8일까지 돼 있으면 뭐 한 주 땡겨서 닫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법을 지키려면 3월 6일부터 3월 국회를 연다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며칠 사이에 뭐 와서 그냥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뭐 방탄 논란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전당대회가 3월 8일 그러니까 네. 1차 경선이 3월 8일이잖아요. 예. 지금 불과 얼마예요? 한 15일 정도 한 2주도 지금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오늘 역시 김기현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양강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졌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이 부동산 의혹, 그 울산 KTX역 그 인근 토지 의혹과 관련해서 네. 이 아름다운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식 흑생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가짜뉴스로 탄압받던 사람이 저 아니냐 또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짜뉴스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그것을 재탕삼탕 반복한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른바 그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갔는데요. 네. 앞서 지난 17일에도 이제 김기현 후보는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자신의 부동산 의혹을 거론하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당식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비난을 했었던 바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민주당 쪽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반격에 나섰는데요. 네. 김 후보 측의 이런 공격을 의식한 듯이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든 건 우리의 포용 정신이었다면서 최재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감사원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다. 이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게 됐고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뤘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 안철수가 잠깐 민주당에 있어봤기에 누구보다 민주당의 양적 약점과 강점을 잘 안다.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의 악몽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의혹이 제기가 되면 이건 뭐 무조건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검증이 좀 필요한 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이게 김기현 후보 측에서
어제 그러니까 20일에 선관위에 이런 걸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당 선관위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울산 KTX역 3동간 도로계획과 관련 이 황교안 후보 측의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에 대해 조속히 검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제 말하자면 자신 측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뭐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의혹 제기를 하니까 예. 이것의 사실관계를 선관위가 나서서 밝혀달라 이렇게 좀 검증 요청을 한 건데 네. 이에 대해 그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선 선관위가 검증할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언제 검증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야 되나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뭐 이를테면 뭐 지금 우리가 앞서서 전해드렸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의혹 제기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네. 말하자면 대선 때 의혹 제기가 됐는데 네. 이거를 뭐 이를테면 선관위나 검찰이 나서서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반드시 의혹을 규명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걸 선관위에 이게 허위라는 걸 입증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뭐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어떤 좀 그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걸 많이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책임을 서방에 돌리며 지금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곧 1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없는 전쟁터에 방문을 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방문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지금 점령지에서 미군이 있는 지역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듯 이제 미군이 없는 지역에 80세 노인이 굉장히 위험한 기차를 타고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비록 5시간이지만 이렇게 도착을 했다는 거는 이제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이제 사기를 북돋는 역할을 했고요. 또 바로 그 조금 뒤에 있었던 푸틴 연설에도 대비되는 어떤 푸틴에게도 하나의 그 보란 듯이 한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방문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종의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대공습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습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가 반격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이번 방문이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예. 폴란드에서 열차를 타고 10시간 동안 지금 키우로 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정상들도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까? 그동안에 사실 조금 위험지대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마지막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처음은 아닌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출발 전에 분명히 이제 미국이 출발한다고 또 러시아에게 통보는 하긴 했다고 합니다. 미리 출발하기 전에 러시아에 통보를 했어요? 예.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보란 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유유자적 키우까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게 굉장히 큰 굴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자체로서도 네. 그런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군사 지원 방안도 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같은 걸 더 추가로 지급하겠다,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150mm 국사포 포탄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겠다. 예, 뭐 대전차 로켓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이제 교착 상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양쪽이 다 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이제 지금 미국 국내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국가 간에 또 혹은 국내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감. 예. 이런 것들을 좀 일소하는 식의 좀 어떤 제스처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5억 달러 가까이 되는 규모의 이제 32번째 군사 지원도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뭐 우크라이나 그렇게 원하는 비행기 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없고
다소 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지원이기도 합니다. 또 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는 어떤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뭐 이게 좀 다소 상징적인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 1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공습, 특히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대대적인 공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대전차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독일하고 미국 전차들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의 전 유럽이 조금씩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공세라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그 선을 더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어적 공세 그런 정도이지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정말 다시 뭐 키이우나 하리키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의 현재 있는 그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부분적인 공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후방에 있는 수많은 민간 시설에 대한 그 공격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또 이렇게 바이든 방문 이후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을 맞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1주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미러간에 이 핵 감축 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타트죠.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핵에 관련된 부분을 위협적으로 얘기를 국제사회에도 또 천명을 했죠. 네.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그림은 굉장히 러시아가 원했던 그림인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자국민들에게 대대적인 이제 언론을 통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과 혹은 서방이 개입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한층 더 공포감을 갖고 혹은 또 적대감을 갖고 이 전쟁을 계속 자신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지금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 군축 조약에서 우리 탈퇴하겠다는 건 아니고 중단하겠다 잠깐 이렇게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핵을 가지고 위협했던 것보다는 지금 긴장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훨씬 더 전황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핵전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까지 갈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어떻게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 핵전쟁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만 종말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인류 전체가 러시아인들도 종말을 맞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들도 아무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굉장히 그 큰 앞으로 다가올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에 어쨌든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핵을 쓰기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 지원 없이는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의외로 러시아는 대러 제재를 서방 세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정치국 위원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하는 러시아 보도가 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도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대립구도에서 지금 중국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무기 지원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참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아마 지금 바이든이 급하게 약간 보여주식으로 이제 키이우를 방문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둘이 더 결속하기보다는 글쎄요. 어느 정도 이견을 계속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재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중국이 보일 것이지 지금 러시아 쪽으로 더 붙어서 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보이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물론 정반대의 또 예측도 있는데요. 예. 글쎄요. 좀 그런 무리수를 중국에 둘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 세계가 사실은 전쟁을 불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도 전쟁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화협상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토 국가들도 좀 지쳤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큰 전쟁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이제 현재 영토의 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나가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돌려준다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은 아마 지금의 그 경계선에 전후해서 약간 한반도식 해법이라고 할까요? 예. 그 지역을 이제 분단을 시키는 방식으로 아마 서방이랑 러시아가 마쿠에서는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스러운 것은 이런 식의 어쨌든 영토 확장 형태, 영토를 빼앗는 형태의 그런 군사적 행동 이것은 굉장히 그 2차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지 않았던 것인데요. 예. 바로 이러한 것이 좀 안 좋은 선례가 돼서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국제사회가 대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다 찾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 바로 그러한 해법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것은 또 안 좋은 결과를 또 낳고 계속적인 분쟁 지역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남북한 시나리오를 언급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그대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일단 나토 가입은 유예하고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주는 뭐 이런 정도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그 바로 직전하고 얘기가 좀 달라져 갖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희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대안을 또 마련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후에 그 공격 상황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많이 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딱 그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굳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죠. 뭐 크림은 넘겨주되 뭐 돈바스는 다시 달라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그 시나리오가 아마 얘기될 때 준비되어 있을 거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이 교착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면 모든 그 대안들은 다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말도 하나의 굳어진 하나의 의견, 전체 우크라이나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봄철 공습을 지금 대공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쪽 다. 양쪽에서 지금 진지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선이 확 뚫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까지 밀고 나간다거나 이러면 또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맞습니다. 러시아가 더 밀고 들어오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을 때 러시아는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 같으세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러시아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밀리는 상황이 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잠깐씩 협상에 얘기가 나왔던 지금의 그 전선, 그 국경선 지금의 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종결을 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이 유럽과 미국에서의 그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럽과 미국도 그러한 조건에 아마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선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영토를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러시아는 만족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푸틴도 어떤 잃는 것이 없게 되거든요. 네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번 방문 이후로 미국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표명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쿠에서 평화협정을 맺기보다는 러시아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미국이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미국도 평화협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입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결사적으로 한번 전쟁을 치러보고 더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더불어서 조금 더 뺏은 다음에 아마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선에서 아마 그 국경을 우리의 과거 한반도식 해법을 그제 가서야 이제
협상의 우위를 가지고 러시아에게 이거라도 너네 반드시 가질래 하는 안 가질래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태를 보시면 네. 미국과 서방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양태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분명히 조금 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더 많은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는 1위 분야의 정치 분야가 올라왔고요. 키워드는 구속영장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위례 대장로 개발 사업 비리와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한 이슈가 된 것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1위 키워드로 올라왔고요. 또 이제 정치 키워드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라왔죠. 지난 20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아 올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 즉각 보도하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밝혔는데 뭐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강경 대응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느냐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요, 문화 분야고요. 키워드가 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일단 음악 영역에서 나온 키워드인데요. 예. 뉴진스가 이제 키워드 1등으로 제일 나왔습니다. 핫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참 놀라운 스코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데뷔 앨범인데 그 데뷔 앨범이 지금 앨범 100만 장 돌파했고요. 그 싱글 앨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100만입니다. 그러니까는 데뷔하자마자 난 앨범들이 다 이제 100만 장씩을 넘긴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데뷔 앨범이 일주일 동안에 음반 판매량 30만 장을 넘기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놀라운 게 요즘에 그 음원 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음원 차트가 뭐 누군가가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계속 뭐 1위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4주라고 지금 보통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사이트를 들으니까 4주보다 5, 6주 이상 된 것 같은데 5, 6주 동안 이 뉴진스의 노래가 차트 1등부터 3등까지를 계속 맞아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탑백을 저도 뭐 좀 그렇죠. 듣는 게 있는데요. 그냥 탑백 하면 그 꼭대기부터 쭉 내려가면서 뉴진스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오히려 앨범을 몇 장을 냈는데 보통 이제 신곡이 나오면 그 전 건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예전 것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있는 이제 정말 뉴진스 열풍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뉴진스의 인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음악 관련 키워드가 이제 SM입니다.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 지난 18일에 서클 차트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SM 아티스트들이 보통 수상을 하게 되면 예.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이수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 SM 이제 그 이수만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모든 팬들의 그 이제 예를 들면 NCT 도영 같은 경우에도 가수상을 받고 나서 뭐 좋은 상을 받게 된 게 뭐 고생한 멤버들, 팬 여러분, 뭐 형 누나들 덕분이라고 얘기했고 보통 그 뒤에 이수만 선생님이 붙는데 이번에 이제 다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의 사태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언론뿐만 아니라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발언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SNS상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진다고 보는 건가? 하여튼 의문이 남네요. 그러니까요. 뭐 예. 상황이 시끄러워지지 않게 그냥 조심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음악에 대한 키워드가 또 있어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키워드인데 음악 분야에서 상위권으로 나온 키워드가 LP가 나왔습니다. LP 붐인 거는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갈수록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P 붐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보통 예전에는 옛날 음반들을 이제 LP로 만들거나 뭐 90년대 음반, 2000년대 음반이 LP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최근 가수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데뷔하거나 새로운 앨범을 낼 때 아예 LP판을 같이 만드는 이러한 특별판 제작이라는 게 이슈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LP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정도 늘었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보통 그 유명 가수의 LP판 같은 경우에 막 금액이 해외에 올라가는 경우를 봤잖아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 그 아이유 씨 있지 않습니까? 아이유 씨의 리메이크 앨범이 LP로 있다고 해요. 근데 그 LP가 원래 44,000원짜리였거든요. 네. 근데 9년이 지나서 지금 중고 시장에서 3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미개봉 사인본은 아예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막 전설적인 가수들이나 해외 가수들에게만 있었던 예. 이른바 이제 LP 프리미어, LP 소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가수들, 특히 아이돌 가수들에게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LP판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그냥 다 내놨었거든요. 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힘드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게 LP에 대한 추억이 없는 MZ세대들이 이렇게 LP 사들이고 또 모으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팬심을 드러내는 어떠한 것으로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시대에 다시 네. LP로 가면 조만간에 CD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인간이 감성하고 기술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3위 주제는요. 이 OTT 연애 분야가 나왔는데 그 키워드가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앱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네.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 OTT 앱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팀 활동에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뭐 진 같은 경우에 지금 입대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있는데, 그 개인 활동이 예전에는 이제 신곡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었는데, 네. 요즘 뭐 예능이라든지 개인 채널에 나와서 하는 활동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외부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멤버들이 각자 뭐 예를 들면 쇼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거기서 가장 오히려 이것 이제 그 어떻게 보면 BTS 덕분에 득을 본 플랫폼이 이제 OTT 중에서 디즈니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인기를 끌다가 약간 시들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맞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게서 워낙 큰 걸 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김태형 씨가 B 씨죠. B 씨가 이제 지난해 7월 디즈니 플러스 여행 예능에서 이제 많은 또 인기를 끌었고 또 최근에 제이홉 씨가 개인 다큐멘터리를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런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보러 사람들이 다시 이 OTT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BTS 덕분에 이 OTT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SNS 좀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BTS가 BTS 정도면 살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 하나 있었는데 다음 소위라고 하는 영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네. 이 다음 소위가 소위 우리가 블록버스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아트버스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할리우드의 흥행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만들고 우리가 블록버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예술 영화계에서 마치 이제 흥행 돌풍이 있다 그래서 아트버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좌석 판매율이라고 하죠. 이제 극장가의 흥행 척도라고 불리는 좌석 판매율이 26.7%인데 이게 지금 박스오피스 탑 10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뭐 지금 뭐 슬램덩크라든지 뭐 아니면 다시 재개봉한 타이타닉, 뭐 앤트맨과 와스프 같은 이런 대작사에서도 꾸준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계속적으로 흥행세가 올라가니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화를 중심으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현장 실습생의 이 안타까운 노동 착취 실태를 이제 동시대 어른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개봉 이후에 뭐 전 국민이 봐야 되는 영화, 뭐 반드시 놓쳐서 안 될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극장 관람 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흥행 상승세 계속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해외에서도 실제로 좋은 상들도 많이 타고 있어서 향후에 또 어떻게 이 영화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리 감독이 우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역시 네. 그렇죠. 시사에 나오지 않으면 시사야의 힘을 받아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정성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관객들이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좋네요. 이게 오히려 참 시사에 나왔다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뒷심을 받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기본적으로 보통 이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까칠한 평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모두 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평론들이 있어서 훈훈하게 좀 전반적으로 계속 이 스코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네, 4위 주제는 산업 분야의 발렌타인데이라는 키워드인데 네. 중국에서 한 쇼핑몰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떠올랐던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중국의 여러 쇼핑몰에서 이른바 남자친구 대여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정도를 내면 이제 2.14위안을 내면 45분 동안 남성 직원이 쇼핑센터에서 동행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동행할 수는 없고 쇼핑몰 내에서 함께 쇼핑만 하는데 발렌타인데이 날 이제 실제 쇼핑센터에 정장 차림의 남성 여러 명이 이제 QR 코드가 부착된 단상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서 고객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QR 코드로 찍으면 예.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45분 동안 이런 쇼핑을 했다는 건데 이게 만든 곳에서는 독신 여성 손님을 위해서 고안된 서비스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자 중국 SNS에서도 예. 이거 좀 이상하다. 낯선 사람은 남자친구라고 돈 주고 고용해서 쇼핑하는 게 소름 끼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이제 중국 뉴스들이 분석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 소황제 혹은 공주처럼 대접받아온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더 많은 독신들이 이제 유지되면서 비용을 쓰게 만드는 것이 이 백화점의 전략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중국에서는 뭐 기념일은 물론이 추석, 설날 등 명절에 남친 또는 여친을 대행하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남들이 이제 연인과 보내는 기념일에 외로워 보이기 싫어서 또 명절에 우리나라처럼 사귀는 사람 없냐 결혼 언제 하냐라는 친척들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용은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몇 이제 그 중국 변호사들은 이런 것은 결국에는 중국 법률에서 일종의 이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하고는 있지 않지만 사회 공익이나 공공질서 원칙을 위반하면 이거 형사 책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서비스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네네네. 예약할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 가서 이렇게 QR로 찍고 결제하고 이렇게 남친을 데리고 다니는 좀 네. 이상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좀 아무래도 외모 보고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네,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야구와 축구 나왔는데 일단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 경기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WBC를 앞에 두고 우리나라 대표팀들이 지금 미국에서 연습 중인데 타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투수들은 아직 컨디션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공인구가 이제 여기서 쓰이는 공인구 자체가 타자에게 좀 유리한 공인구다 보니까 아직까지 투수들이 손에 익지 않아서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다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네. 축구는 역시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일에 교체 투입되면서도 교체 투입 4분 만에 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4분 만에 쐐기골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통산 프리미어리그 골 순위에서 단독 2위. 그러니까 그 팀에서 가장 골만 있는 지금까지 역사 중에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역사가 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의 향후에 또 경기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응원하는 목소리들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골 소식이 안 들려서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딱 이제 골 넣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제 터졌다. 맞습니다.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바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네요.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밤사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 내륙과 영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 산지에 5mm 미만의 비나 1cm 내외의 눈이 오겠고 전북 남부와 제주도에는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9에서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10도 등 전국이 3에서 11도로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새벽까지 제주도 바깥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 동해 바깥 먼바다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오후까지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2.4도, 습도 48%,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프랑스 연금 시위가 불었다. 오늘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자 칼럼을 보고 대체 뭐가 불었다는 말일까 궁금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 모두 연금개혁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프랑스는 뿔이 단단히 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청 떨어져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고 설명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단지 시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안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출 경우 고된 노동에 시달린 탓에 은퇴 시기가 비교적 빠른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들을 더 불리한 연금 체계에 빠뜨리는 게 과연 공정한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오로지 재정에 부담이 되느냐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다. 그러면서 기자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조금 더 큰 담론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서울시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지하철 택배 노인의 하루 동행 취재를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는 오전 8시 20분 을지로 사가역 중부 건어물 시장 초입에 있는 지하철 실버 퀵 택배 사무실을 찾아가서 노인 3명과 함께 지하철을 타며 하루 동안 이동하며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택배원 최고참인 85세 노인의 사례만 말씀드리며 이렇습니다. 13년 4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 베테랑 택배원인 그가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근조기를 받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 설치하고 받은 운임은 15,000원. 수수료 30%를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9,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2-3건을 배달하면 주말 없이 한 달 꼬박 일할 경우 60에서 7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하철 무임승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의 약 40%를 지하철 요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각종 개혁 논의로 시끄럽지만 그 개혁의 깃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게 순서는 아닐런지, 프랑스처럼 우리 사회의 공정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자 바람만 부는 만남도 이별도 의미 없는 그곳에 구름처럼 무심한 이 마음을 놓아주자.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짙은 어둠만 남은 시작도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곳에 물결처럼 춤추던 너와 나를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람에 날려 흐트러지면 난 우리를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최백호의 바다 끝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9624님, 프랑스의 성숙한 생각이 부럽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글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사회도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어떤 논의가 나오고 그게 전개되는 방향을 보면 그게 하나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막 몰아치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가서 막 달려간 다음에 뒤에 이거 빠졌네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지금 필요하고 이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꼼꼼히 살피는 그런 방식으로 논쟁이 진행되면 어떨까. 그냥 돈 모자라요. 이런 논쟁의 수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6.3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뭐 한편에서는 이게 과연 그 여진이냐 아니면 새로운 또 지진이 발생을 한 거냐. 뭐 여진치고는 너무 강도가 세고 네. 그 이후에 여진도 너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20일 날 튀르키예 남동부 안타키아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이렇게 밑에 동그랗게 생겨 있는 지구본 같은 걸 반을 잘라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양쪽의 균형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그런 것처럼 땅이 흔들려요.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놀랐었는데 지금 수백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만 해도 최소 8명이 숨지고 7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 지진으로 수백 명이 추가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20일 저녁 8시에 지점은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 지역에서 6.3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지진 참사가 벌어진 지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땅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너무 무서웠고 우리 땅이 찢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한 동부 지역으로 해서 수백 킬로미터에 큰 계곡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네. 진짜 땅이 찢어진 것처럼. 네. 그리고 규모 5.8 등의 지진이 30여 차례 여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난번 지진의 여진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지진이 또 발생을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요. 주요 도로가 일부 붕괴된 상황에서 튀르키예 당국에 설명하기로는 해수면이 최대 50c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에서는 지진이 곧 일어날 상황이었고 우리도 이미 예상을 했다. 그리고 여진이 예상되는 만큼 모두 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여진만 6천여 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부 지역엔 지금 전기와 전화가 끊긴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 숨지고 294명이 튀르키예에서만 다쳤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네.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발표나 추정치만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치면 최소 8명이 숨지고 700명 가까이가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지구가 우리를 삼키려고 열리는 것 같았다. 라는 이제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 있는 우리 의료봉사단도 한때 대피를 했습니까? 네. 2주 만에 6.3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의료봉사단이 한때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6명의 대원이 그린닥터스 봉사단이 숙소 밖으로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흔들림이 너무 크니까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서 심지어는 신발 신을 경황이 없어가지고 실내복만 입고 밖으로 나왔다는 관계자의 전원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출신의 한 대원이 숙소 8층에 의료진 대원들이 있었는데 도피를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그리고 중국의 스촨성에서도 긴급 의료 지원을 했었는데 네. 경험하신 분이 이번 여진의 흔들림이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의료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사실 지진으로 사회 인프라 시설이 전체적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이재민들이 피부질환 등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우려되는 건 아시다시피 이미 약해진 건물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한 강도의 지진만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날씨 이렇게 추운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당국에서는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뉴스 인터뷰를 어떤 정치인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말고 그 정치인이 쌩 하고 이렇게 대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상황이었고 심지어 하타이주 안타키아 인근에서 발생한 요 지진 때문에 살림살이를 가지러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됐던 신생아 얘기 저희가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입양하겠다 이렇게 문의가 그렇죠. 쏟아졌다고 하는데 혈육인 고모에게 입양이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기적의 아이라고 불렸었죠. 이 신생아가 병원에서 18일 날 퇴원을 했고요. 고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현지 시간으로 20일 AP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기가 병원에 치료를 받는 동안 아야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아랍어로 기적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아야가 기적이에요? 예, 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 보금자리로 옮기면서 숨진 엄마의 이름인 아프라를 물려받게 됐다고 합니다. 아프라의 아빠와 형제자매 4명이 모두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가족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입양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고모와 고모부가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고수한 상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고모와 고모부 집도 무너져서 이렇게 막막한 상황인데 고모부는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모부가 아이가 납치될까 봐 매일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에서도 성급하게 입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이를 돌봤다고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기와 고모가 친척관계임이 확인이 됐고 고모부는 지금부터는 내 자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내 아이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아기의 숨진 부모와 형제자매를 떠올리게 해서 오히려 더 애틋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아프라는 고모와 고모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이렇게 대형 재난이 있을 때 좀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이런 트라우마를 많이 겪잖아요.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성 커플의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예, 좀 전향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성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소성욱 씨인데요. 2019년에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 2020년 2월에 사실혼 관계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공단에서 뒤늦게 동성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성욱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의 판단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거로 설계가 됐지만 이게 법률적 의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동성의 결합도 사실혼과 같은 정도의 정서적인
또 경제적인 공동체다. 그러므로 둘 간의 동성애 결합이든 사실혼 정도이든 그 친밀도나 공동체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당연 그 성적 지향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공단의 조치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돼서요. 동성 커플이 이런 판단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부부로서 인정받아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뭐 하다못해 우리 이제 병원 가면 네. 보호자가 누구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사실혼 관계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자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같이 산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걸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 판결에는 그런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로 인정을 받았다거나 뭐 사실혼으로서의 동거인으로 인정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판단을 한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도 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부부를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예. 재판부는 혼인관계는 물론이고 사실혼 여부도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춰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동성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이거나 동성 간의 결합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공동체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에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기준도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혼인이나 사실혼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부부 혹은 동선혼 배우자 같은 표현 대신에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이 판결문에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차별이 있어 왔지만 국제적으로는 사라지는 추세다. 누구나 어떤 면에서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득하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관계나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닌 게요. 공단에서 판결문을 확인하고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상고를 하고 이후에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판단이 기존에 우리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네. 아니면 제도적 틀 안에 갇혀 있었던 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한 판결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다른 데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이 비슷한 소송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대리인단 중에 한 명인 유민희 변호사가 반차별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서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주어지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 판결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만약에 오늘과 같은 항소심의 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한다면 이후에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철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위해서 정부가 연료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네요. 네. 겨울철 긴급 복지 지원 연료비를 지금 월 11만 원에서 4만 원 올려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져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지 이걸
따져서 우선 지원하고 적합 여부는 사후에 조사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혹시나 이게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든가 하는 거는 사후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긴급 복지 지원 연료비가 동절기인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11, 12 1, 2, 3이니까 6개월 동안 네.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6번까지 지원이 되고요. 지난해 월 10만 6,700원에서 올해 1월에 11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걸 다시 4만 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15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달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료비로 월 1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직접 대상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되는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29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원받고 나서 적정성 심사는 뒤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취약계층들에게 난방비 지원 대책을 급하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한 취약계층들도 있고 일단 지원을 받았지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급히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지원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당장 필요한데 뭐 해당 부처도 잘 모른다든지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 요건 딱 그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난방비 대책 6번째가 7번째 대책이에요. 계속 땜질을 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지원하고 또 사각지대가 생겼네. 또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난방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근데 파주시가 전가구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지역화폐로 한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데가 있습니까? 네. 평택시 같은 경우가 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를 포함해서 공공에너지요금 등 굉장히 요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27만 2천 가구인데 가구당 10만 원씩 다음 달 중순부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산은 278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된 상황이고요. 파주, 안양, 안성, 광명과 같은 민주당 단체장 소속 지역에서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같은 경우는 442억 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지급이 오늘 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11만 8,233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안양시와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원 조달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시의회 구성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 외식 물가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도 한데 가스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너무 힘드니 좀 법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PC방, 노래방, 미용실 이런 곳은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잖아요. 이런 업종에서 한 달 평균 지금 한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51.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료비 같은 건 이미 다 올랐고 여기에 난방비가 추가로 30%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금에 반영을 하게 되면 손님들도 당연히 발길을 끊을 테고 그게 또 서민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뉴값을 조정하게 되면 영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요금 분할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으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포함시켜달라라고 하는 호소인데요. 최근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 응답자의 80%가 난방 비용에 매우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중 그러니까 35%는 나는 근데 대안이 없다. 지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막을 앞두고 야구 팬들이 지금 기대가 큰데 특히 한일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일전 티켓을 국내 팬들은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막아놨어요. 누가요? 간단하게 일본에서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음 달 9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본선 1라운드 4경기를 치르고 만약에 1라운드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도쿄돔에서 A조 1, 2위조 한 팀하고 8강전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쿄돔에서만 5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예. 한국에서 이 공식 홈페이지 티켓 예약 사이트 접속하면 접속 불가 링크를 뜹니다. 왜냐하면 한국 IP 주소로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끔 판매를 사실상 막아놓은 상황인데요. 네. 일본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대신에 한국에서 대만 라운드 티켓은 예매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인 거죠. 티켓 판매는 벌써 11월부터 일본에서 WBC 티켓은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한일전이 최고 관심 매체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응원을 갈 수 없까 100% 일본 응원단이 자리한 상황에서 한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가실 수 있는 분은 작년에 미리 티켓을 구한 일본에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 분들은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정 응원단이 티켓을 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셀 사이트에 티켓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구매하기가 어렵고 KBO에서 일본 쪽에다 우리 원정 응원단을 위해서 좌석 블록 자체를 좀 내줘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라는 답변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WBC 대회 같은 경우는 양해를 해서 원정 응원단을 응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일본 측에서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WBC 우승에 일본이 거의 뭐 올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우리는 합니다. 올인이지만 예. 그래도 경기는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 입장에선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한쪽 응원단만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뭐랄까 꽉막 점점 이렇게 답답해지는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경기를 해도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가서 응원하는 숫자나 일본 국내에 계신 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응원하는 숫자나 판이하게 차이가 날 텐데. 그럼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참. 경쟁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경기라는 게. 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즘 한 며칠 사이로 날이 부쩍 추워졌어요. 예. 이거 꽃샘추인 거예요? 다시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미 핀 꽃들도 추워졌고 떨어진 꽃들도 있던데 그래요? 예, 그걸 꽃샘추위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하루 종일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체감온도가 10도를 아래를 밑돌았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최저가 영하 4도로 겨울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날씨겠습니다. 낮부터는 바람길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수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하고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실효습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내일 아침 서울, 원주, 청주, 전주, 대구 모두가 영하 4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춘천이 6도, 대전이 9도, 광주, 부산 11도의 분포로 낮쯤 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만 아침 추위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기질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어서 특히나 미세먼지 때문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네네. 굉장히 괴롭거든요. 예. 주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가보훈처가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영국 브리스톨시에 독립운동가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벽안의 독립운동가가 6명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싸운 영국 신사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국 출신의 독립운동가. 예. 그 6명 누구예요? 한번 찾아보니까 예. 그분들이 독립유공자 대통령장을 받은 어니스트 베델과 독립장을 받은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 그다음에 조지 루이스 쇼,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스, 그다음에 그 애족장을 받은 분들이 두 분인데 더글라스 스토리와 어니스트 스위니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 중에도 뭐니 해도 네. 배설 선생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데 보통 베셀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옳을 것 같은데 예. 한국 이름도 배설이에요. 배설이죠. 예. 베델이라고 예. 하는데요.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무서워한 분이기도 한데요. 그 을산 늑약 이후에 초대 한국 총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100마디 말보다 신문기사 한 줄이 한국인의 마음을 흔든다. 그중에 일개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시책을 반대하고 한국인들을 선동하니 이 통감으로서 가장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이토를 괴롭힌 일개 외국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영국인이죠. 어니스트 베델이었고요. 이번에 베델의 고향인 브리스톨시에 그분의 동상을 세우겠다라고 국가보훈처가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신문의 역사적 뿌리가 대한메일이다. 예, 그래서 대한메일로 제호를 바꿨다가 다시 지금 서울신문으로 오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설 선생을 포함한 영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영국 신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신사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영국 신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예의를 중시하고 여성과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는 신사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영국 신사다라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뭐 진짜 그런지는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고요. 적어도 이 6분이야말로 진정한 영국 신사가 아닌가 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그 1880년대 당시 영국은 우리에게 절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1883년에 이제 그 조영 수호 통상족을 맞은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1885년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또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청나라하고 인도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과 관련된 지배권을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장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 시절은 영국만 그랬던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국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그 무렵에 서구 사회 여론은 사실은 일본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동진하고 남진 뭐 정책을 계속 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공유했던 그런 서구 사회 상황에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깜짝 놀랄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 탓에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서구 사회 호감이 굉장히 강했다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이 대한제국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이라면 더했을 거고 이 소수의 칠러파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일본의 동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구 세계에서는 일본인들이 인종적으로도 서양인 바로 다음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싸워주는 러시아와 대신 싸워주고 결국은 또 대승을 거두고 뭐 그랬기 때문에 호감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분투한 영국인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국 신사가 지금 얘기했던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베델은 사실 16살 때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고베에서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일파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 뭐 32살 때 1904년 3월 10일 날 런던 데일리 크로니컬의 특별 통신원으로 조선에 부임을 하거든요. 그 2월 8일 발발한 러일 전쟁을 취재할 전국 기자의 자격으로 온 건데요. 그 이후에 베델이 이제 아예 대한제국에서 털을 잡는데 한글과 영문을 섞은 대한매일 신보, 뭐 영어로는 이제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 같이 이렇게 영문판을 창간을 하고 발행인 겸 편집인이 베델이었고 그다음에 총무는 양기탁 선생 그리고 주필은 박은식, 그다음에 필지는 신채호, 최익, 장달선, 황희선 뭐 이런 분들이 그 참여를 했습니다. 뭐 거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라성도 사실 일본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라성이라는 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라성도 일본어였네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던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 7월 18일 창간을 했는데 곧 이제 항일 언론의 기치를 높였다라고 하고 당시 일제가 한 번 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황무지를 독점 개간하겠다라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그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개간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거나 경제권을 그렇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일단 주고서 그거 이제 개간하도록 만드는 그런 독점 사업을 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막 창간한 대한밀신보를 비롯해서 황성신문 이런 그 신문들이 아주 그 세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시중의 여론을 주도하니까 일제가 그런 계획을 철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제가 그때부터 뭐 눈에 가시로 여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발행인이 외국인이니까 또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특히 영국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매일빈 신보의 어떤 반일 행보는 거침이 없었는데 1905년 11월 27일 보면 을사늑약 직후잖아요. 그때 예. 장지연의 그 유명한 논설 시일야 방송대곡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영문판 신문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그거를 호외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15일에서 16일자를 보면 연속으로 나왔는데 고종이 영국 트리븐 특판이었던 더글라스 스토리에게 준 그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한 밀서가 있습니다. 예. 그 밀서 기사와 함께 밀서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좀 있다가 1월 23일, 24일자에는 그 스토리 밀서라는 논설에서 이 밀서를 부정하는 친일 내각의 주장을 세게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밀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을사늑약은 한국 황제가 동의하지도 않았고 서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황제는 조약 조항을 반대하며 그 일본 통감을 지명한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밀서는 고종의 최측근 뭐 내관이라고 하는데 그 한복 바지에 숨겨져서 당시에 서울에 파견돼 있던 영국 트리븐지 기자였던 더글라스 스토리. 이 스토리가 이분도 그 독립운동 유공자거든요. 아까 뭐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분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 스토리가 이 밀서를 거의 1년 내내 국제사회에 그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국제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06년 12월 1일자에 트리븐지에 기획 기사로 또 다시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이 기사를 보고 그 소개하면서 12월 1일자 트리븐지 기사를 소개하면서 대한제국의 국세가 이렇게 딱 찍힌 그 황제 밀서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실은 거죠. 그 을사늑약 원본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일본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불법 조약으로 대표적으로 꼽아온 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네. 그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기자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했냐라고 네. 하면 일제가 자꾸 이 황제 밀서를 가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기자는 진짜다라는 주장을 하는 기사를 계속 쓴 거고 대한매일신보도 혹시 일본인들이 협박을 해서 이 밀서가 가짜로 규정될 경우에는 고종의 진심이 허사가 될 것을 우려해서 밀서의 사진과 함께 스토리 밀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 건데요. 굉장히 그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국제사회 여론도 꼬였고 그랬죠. 그리고 뭐니 해도 베델과 대한매일신보의 혁혁한 공이라고 하면 일본의 장관이 강탈해 간 경천사 탑 이것도 환수하도록 필봉을 휘둘렀다라는 게 있죠. 일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1907년 2월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경천사탑이 서 있던 경기 풍덕군 부소산 절터에서 벌어졌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 경천사탑은 1348년 그러니까 고려 때 제작된 대형 대리석 탑이거든요. 13m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1907년 2월에 황태자인 순종이 혼례식에 참석했던 일본의 국내부 장관인 다나카 미스야키가 무레베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총칼로 위협한 뒤에 이 탑을 140조각으로 무단 해체한 뒤에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나카는 고종이 나한테 이 탑을 기증하다 한 거다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제멋대로 그냥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면 이 뭐 탑의 약탈 사건은 정말 그 당시에 바람 앞 뭐 등불 같은 대한제국의 운명을 상징해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술국치도 전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베델이 급고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3월 7일 날 이 천연공날 뉴스를 특종으로 보도하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특사 다나카 국내 대신의 흉계로 무기를 가진 일본인들이 탑을 급습해서 해체한 뒤에 실어갔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 당시에 그 한일 운동의 선봉에서 있던 대한매일신보는 그 1907년 당시인데 13,000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13,000부라 그러면 엄청난 부수죠. 예. 뭐 그 당시 모든 신문의 총 발행 부수를 합친 것보다 대한매일신보의 그런 부수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신문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여론이 막 들끓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뭐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추적 보도가 이어졌고 그래서 뭐 고종 황제의 허락을 얻었다는 것은 꾸며낸 말이다라든지 석탑을 빨리 되돌려줘서 잘못을 사죄하라. 일본으로서는 역사에 무한한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뭐 계속 이제 끈질기게 후속 기사를 썼는데요. 뭐 이 뉴스를 대한매일신보에 제보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호모 헐버트 박사 이분도 이 문제를 해외 언론에 계속 기고하고 그러면서 국제 여론전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결국 경천사탑은 1918년 11월에 약탈한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반환되었습니다. 일제도 결국은 두 손을 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의 그 항일 논조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데 1908년 3월 25일 날 보면 그 친일 외교관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한 전명은 의거 있잖아요. 그 의거에 상세한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 만일 장인한 전명훈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원통한 것을 세계 만국에 어떻게 공표했을까. 오라 한국 독립은 곧 오늘이요. 한국 자유는 곧 오늘이니 우리의 큰 뜻을 이룰 날이요. 라고 이제 1908년 4월 17일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참 골치 아픈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끊임없이 배대를 위협하고 막 그랬는데요. 우편물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검열했고 배들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을 갖가지 구실로 위협하거나 체포하고 그리고 배들의 집 주변에 첩자를 그림자처럼 이렇게 두고 그래서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고 그러나 이 배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대한매일신보 탄압에 나서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우호적인 영국 정부에 대한매일신보의 영향력을 좀 행사해달라라고 압력을 가하고 막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영국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외교 문제로 부각시킨 건데 그래서 일제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몇 가지 논설을 번역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비판적이다 하고 영국 정부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 정부가 배대를 영사재판에 2번이나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 데일리 메일 특파원으로 해서 서울에 왔던 맥킨지 기자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기자인데 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재판은 영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금색의 최악의 타격이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 배들은 의병 및 스티븐스 처단 기사 등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서 치안을 해쳤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3개월간의 금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들이 고국인 영국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론 탄압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한 거죠.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했죠. 그렇죠. 이 배들이 상하이 영국 영사관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데요. 3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1908년 7월 17일 날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이 강건했던 배들도 터무니없는 옥살이 이것도 자기 고국이 이렇게 정부가 그렇게 옥살이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일제히 끊임없는 박해 심신이 허약을 해주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1909년 5월 1일 날 37살의 젊은 나이로 서거를 했는데요. 이 베델의 한마디가 유언이 참 심금을 울리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해서 대한의 민족을 구하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관에는 태극기와 함께 영국기를 또 함께 덮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친일파가 막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독립투사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어떤 그런 그 이력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오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친일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이런 분들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제가 사실은 일제가 대한매일신보의 논조를 문제 삼아서 영국 정부의 그런 제시한 그런 기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대한매일신보 영문판 논설 기사 중에 의병 관련 기사가 눈에 밟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의 내륙을 목격하고 귀국한 사람의 목격담인데 그 사람의 목격담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의병 10명을 만났다. 의병들은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중도에 죽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인들은 약탈하고 능욕하고 살인하고 있었다. 이 강도만도 못한 무리를 그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미친 듯한 정책을 실시하는가라는 기사를 이제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 영국 정부에 보낸 기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사에 한국의 내륙 상황을 전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1904년 영국 데일리 메일 극동 특파원으로 한국에 온 아까 언급했던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라는 분인데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보셨죠? 네, 그 션샤인에서 의병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그 외국 기자의 모델이 바로 그 사진하고 똑같은 장면을 만들었잖아요. 그 똑같은 장면이 있고요. 그분이 찍은 의병 사진이 2장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2장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항일 의병의 생생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항일 의병 사실 아마 이거 어디 책에도 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 실려 있어요. 그분의 책에 실린 게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요. 이 맥킨지 기자는 당시에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지방 소식이 심상치 않았다 그럽니다. 고종이 폐위가 되고 군대가 해산된 뒤에 곳곳에서 항일 의병이 걸개했다라는 소문이 속속 들려왔는데 그러나 맥킨지 기자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군이 대량 학살을 자행한다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러일 전쟁 때 이 일본군을 보니까 군기가 굉장히 엄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을 수가 없다. 긴가민가해서 이건 내가 현장 취재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일 의병 전쟁의 종군 기자로 예, 참전을 하게 된 거죠.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그러면 종군 기자라고 하면은 의병들을 같이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예, 의병이 있는 곳을 쫓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뭐 수행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뭐 노새를 끌고 이렇게 같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맥킨지 기자가 경기 이천, 그다음에 제천, 그다음에 원주, 충주, 원주 이런 데를 거쳐서 의병이 자주 출몰한다는 경기도 양평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 취재길에 보니까 잿더미가 된 고을, 그다음에 주민들의 일관된 어떤 그런 그 증언, 일본군의 만행 증언 이거를 보고 들으면서 충격에 빠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군은 집을 불태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노인을 쏘아 죽였다. 한 임산부는 해산이 가까워서 집에 누워있다가 참변을 당했고 어떤 청년은 불타는 가문의 족보를 구하려다가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면 속성을 알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군이 여인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10살짜리 여자애에게 뭐 총을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그 부모, 어머니의 증언을 막 하고 그런 사진도 찍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군이 의병과 격전을 벌였던 충북 제천 시내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런 사진까지 보도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미처 피하지 못한 남녀와 아이들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제 뭐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의병 사진은 어떻게 찍은 겁니까? 맥킨지가 양평에서 숙소를 잡았을 때 드디어 의병 106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맥킨지의 네. 소개를 보면 준수하고 헌칠한 청년은 90군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두 사람은 군복 바지, 두 사람은 초라한 누더기 한복을 입고 있었다. 6명의 총이 제각기 달랐는데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맥킨지가 뭐라 그러냐면 희망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이 사람들이 매우 측은하게만 느껴졌다라고 했는데요. 곧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나 의병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고 그들의 애국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의병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병들이 맥킨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이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맥킨지가 의병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또 누더기가 된 그들의 옷을 빨아주고 음식도 먹이고 다음날 의병들이 떠났는데 네. 맥킨지가 의병들이 떠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왔던 그런 무기가 혹시 이 사람들이 훔쳐간 게 아닌가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훔쳐간 무기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의병들이 아무리 뭐 처지가 공하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오히려 맥킨지를 수행했던 그 시동, 한국인 시동이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 의병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총을 좋은 총을 주면 어떠냐라고 간청했는데요. 이 시동도 의병들을 보고 피가 뜨거워졌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의병들 사진을 찍은 건 거죠? 그러니까 요때지만 그 다음에 숙소를 떠난 맥킨지 일행이 그 자갈과 모래가 깔린 강변에서 20여 명의 의병을 만났는데 예. 거기에 신식군대의 제복을 입은 청년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고 몇 명은 14살에서 16살 사이다. 사진을 보면 나와요. 그 사진인데 그 의병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역사의 길이 남을 그 미스터 션샤인의 모델로 삼은 유일한 의병 사진이었고 이 의병들의 활동상 그다음에 일제 잔학상을 담은 책을 맥킨지가 내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그랬죠. 지금 이제 그 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근데 정말 영국 신사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맥킨지와 배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실은 1907년 뭐 고종 폐위 군대 해산돼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런 항일 의병의 네. 생생한 장면을 증거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배델 선생이 서거한 다음에 박은식, 양기탁 선생이 남긴 시를 짧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네. 썼습니다. 구조죽 유럽의 열혈 남아가 조선의 어둠을 씻어냈네라는 게 박은식 선생의 시였고요. 그다음에 양기탁 선생은 대영즉 영국 남자가 대안에 와서 캄캄한 밤중을 밝게 비추었네라고 했거든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6분이 모두 그렇게
그 깜깜한 밤중을 비춰줬던 그런 영국 신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서 일제에 나라를 헌납한 것처럼 얘기했던 정치인, 지금 이분들 얘기를 한번 좀 책을 읽어보길 권하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견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잡학다식한